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의가 완벽해서 질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시고 약간 소심하게 손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갈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잠시 저희 발표하시지 않았던 분이 한 분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한 분 앉아 계시는데요. 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시티넷이라고 저희 사회적 경제 분과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단체의 활동가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뭔가 마을, 공동체 이런 얘기들만 나눈 듯하여 이게 도시와 상관없는 듯하지만 사실 마을은 도시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도시가 어떤 게 지속가능한 도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시티넷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에 대한 오늘 두 강의 들은 것에 대한 소감과 이 플랫폼 소개를 잠시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티넷 과학제 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두 기구에서 오신 분들 발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도 미얀마에서 이제 수개월 동안 같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력 아젠다를 결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백 개의 개발 타겟을 17개의 목표로 합축을 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많은 국가들과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인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약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의 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유의미한 발전이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PPT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각 지역과 각 지역 주민의 의지와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함께 우수사를 공유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티넷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드려 시티넷은 아태 지역에서 도시와 도시를 이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 도시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 다들 굉장히 흡사한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흡사한 프로그램을 다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몰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서로 이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럼이라든지 세미나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UN 시티넷 서울시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기로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바로 옆 도시에 있는데 그 이웃 도시가 몰라가지고 이거를 반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좀 더 고도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어서 세계도시 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관계자 및 지방정부의 우수 도시정책을 공유하고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정책 공유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해서 북남, 남남 그리고 기구까지 합쳐서 3다 국제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세계 서울시, UN 그리고 시티넷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으고 또 이제 공유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간단히 예시로 모아봤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로 도시가 협력사업 촉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도시 A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서 도시 A가 우수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도시 B가 그 우수 사례를 보고서는 와 저거 정말 좋다 하면서 도시 A 또는 시티를 통해서 도시 A와 도시 B를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A와 도시 B가 서로 만나서 이제 사례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의 이제 그 사례를 배우고 또 이제 동일한 사례 또는 그 우수 사례를 이제 서로 복제해서 이제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이제 생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실제로 시티넷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 일로일로시 필리핀이 제가 알기로는 큰 재난, 제가 알기로는 쓰나미로 알고 있는데 큰 자연재해를 겪어가지고 이제 시티넷 회원 도시 중에 재난안전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티넷 회원 도시인 요코하마시를 소개를 받아서 지금 요코하마시랑 일로일로시가 시티넷을 통해서 수년 동안 같이 이제 재난안전, 참여형 재난안전 정책을 서로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중인데 아마 7월 중에 좀 더 예쁘고 깔끔한 웹사이트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태 지역 각 도시의 SDG 관련 정책,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연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례들이 준비가 되는지 간단히 그냥 나열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콜롬보 슬강타에서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형 도시재정, 참여형 도시재정 정책에 대한 사례를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원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쪽 사례를 보내주셨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싱가포르에서 나온 그 유엔 행정상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나가시에서는 이제 나가강이 굉장히 오염되고 많이 이제 나쁜 편이어서 이거를 그 ADB, CDI랑 같이 어떻게 공동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자세한 구축 계획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방콕에서는 지금 로코벨러 파운데이션과 같이 진행하는 리질리언스 방콕 프로젝트, 그리고 이슬람아바드에서는 이제 BRT, 그리고 우리 서울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서울시의 여성 젠더 정책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온라인 플랫폼의 이의를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데에 모아서 공유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식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데에 모아서 같이 모두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또 이제 자원을 공유해서 더 나은 아태 지역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운동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활동가들 분들 중에서 한국 내에서 사회적 경제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들을 내는 기구들도 계시고 이제 기구들도 있고 활동가들도 계시고요. 아태 지금 시티넷만 놓고 보면은 사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못 받으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경제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 도시에 소개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는 도시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시티넷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한국 내 사회적 경제 사례들을 우수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고 서로 다른 아태 지역 이웃 나라들과 같이 나눠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워빌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도 들어가셨나요? 네, 들어가십니다. 네, 이렇게 되게 저희도 사실 사례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자 모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고 또 아카이빙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자주 애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있으시지 않다면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공제공장을 처음에 이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제공장을 처음에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수익성이 올라가기까지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리고 현재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요. 주민들의 니즈에서 한 거고, 필리핀은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협동조합이 동네마다 갖다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액티브하게 돌아가느냐, 무늬만이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가난하지만 선진국의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소셜 밸류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저희 공제센터에다가 주문을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서 저희 주문을 주셔요? 그러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절반의 삶이 굶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주문을 주면 그렇게 되면은 추가 비용을 우리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액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사회적 기업이 된다고 인증이 된다고 해서 어떤 지원금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자체로, 그런데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결여됐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니즈와 그러한 사회 환경들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운영과 관련한 걸 이제 만약에 공제센터가 아무리 역량이 강화되고 어머님들이 리더이시더라도 공제센터가 망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수익을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노동력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메인테넌스나 퍼시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머님들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을 거세요. 우리가 어떻게 저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그런 수익들을 급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복 기증이라든지 이러한 작은 방법들로 저희 지역사회에 나누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예를 들어서 국제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원금이 끝나면 사실 안 돌아가거든요. 대부분의 현장들이 지원금이 끝나는 순간 그 프로젝트 끝난 상태고 이 시설들을 잘 만들어놨더라도 시설 유지비라든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사실은 한 5년 됐는데요. 일반 회사로 봤을 때 매출의 성장률은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작아요. 저희들도 이제 어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일 많이 안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처럼 그렇게 화장실 안 가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운다든지 다른 일들 때문에 하루에 8시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좀 확장하고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캠프는 이분들을 고용한 것들도 아니고요. 이분들에게 어떤 오너십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총회에 제안을 해서 설득을 해서 좀 그것을 좀 문호를 넓히고 어떤 어머니는 자기가 집에서 봉지 제목들 하나 가지고 움직여도 이분들이 멤버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장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들처럼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혼자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스스로 마케팅 못하니까 중간업자한테 영어는 갑이에요. 슈퍼 을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 안 맞춘다고 뭘 뗀다든지 제때 그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보였다가는 못 잘릴까봐.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한 회사에서 우리 기술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들을 전량 당신들한테 생산을 하겠다. 근데 어머니들 딱 회의하니까요. 뭐라 그러냐. 그럼 우리 그 회사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어머니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좀 더 고부가치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일반 회사라고 하면 자금을 뭐 하다못해 대출해서든 투자를 해가지고 집중 생산을 해서 대량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뭐 어떤 NGO 단체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고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그쪽으로 해서 선을 넓히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매출도 나아지는 그런 걸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병용 분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센터가 과연 방글라데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앞쪽에 설명을 해주시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자원이 투입되어서 사실은 같이 이제 이런 센터를 지은 거잖아요. 전문가로 보셨을 때 현지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났던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캠프에 들어온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지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하신 사회적 경제 서비스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협일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지 CBO 커뮤니티 베이스드 오가나이제이션이 앞자요. 거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어떤 마을의 공동 시설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번 아이디어들이 교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BO 오피스를 그쪽에서 제안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교육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명확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여쭤봐서 거기에 학교가 붙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메일들이 오고 가다가 씻는 게 너무 불편하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다음에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 거였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셨지만 커뮤니티를 가지고 공간을 만드셨던 정기용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정기용 선생님께서 저희 나주에 할머님들한테 가서 할머님 노인당 지어드릴 테니 뭐 해드릴까요? 여쭤봤을 때 할머님들의 반응이 잡것들아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목욕탕이나 하나 놔주라. 네. 그래서 이제 노인정이 목욕탕으로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저희도 공동 목욕탕, 그러니까 공동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그쪽에는 그렇게 익숙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이제 걔는 선뜻 받아들여지셨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퍼실리티 빌딩 타입이라고 건축 유형인 거죠. 건물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것을 CBO와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과정, 이제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지에서의 니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현지에서의 니즈,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하게 되고 현지의 CBO는 여느 CBO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소득 증대 사업, 국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단체여서 크게 CBO 자체가 많이 특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뒷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에서 도심 재생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제가 굉장히 뭉뚱그려서 커뮤니티 멤버 CBO가 그 역할을 했고 CBO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재미난 뒷얘기를 들려드리면 땅을 선정하는 데서 굉장한 알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 땅에다가 지어달라는 소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만약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 시설들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라면 고스란히 원조 자산들은 그 가문의 사적 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국내에서의 도심재생 사업도 동일합니다. 정부 정책 자금들을 가지고 사적인 소유의 건축물에 지원을 하고 그것을 개선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사회적 그 정책 자금들이 투여되었을 때 예를 들면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사회적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이것이 해외 부문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생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데 건축부문 이렇게 물리적인 자산이 이렇게 투여가 되고 제공될 때에 굉장히 그러니까 돈의 비용 투입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럴 때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하여튼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그게 어느 순간 사적 점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질문해 주셨더니 지역의 공공서비스하고 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서비스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우리의 데이터만 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은 다 포켓머니로 다 들어가게 되는 개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국의 단체들, 기관들은 너무 착하잖아요. 다 천사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거든요. 문제 발생되면 바로 대응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한국법인보다 지역법인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훨씬 더 많고요. 그 인력 구성 안에 다양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법원 의료를 예를 들어서 뭐 댕기열이 이제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사망을 하는 원인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부가 뭐 WHO나 이런 자금을 통해서 치료하는 무상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금들을 고스란히 치료비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사전에 이것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역과 그다음에 시청과 이런 데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무상 서비스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자기가 걸렸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증빙을 하려면 검사소에 가서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1달러, 2달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그래서 저희도 한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지역에 같이 살면서 다양한 거버넌스를 갖고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UP의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지방정부의 그런 해당 부서라는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저희들은 컬렉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에서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전 단계라든지 거기까지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는 조사를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이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건축하는 게 필리핀이 워낙 조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 뭐를 해더라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이제 적정 기술도 좋지만 그 돈 들어가니까 자연순환 그런 것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하는데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건축 이런 걸 할 때 보게 되면 지역의
이 규모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잘하고 좋은 작품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투여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 고민들 혹시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런 건 없냐는 그런 고민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과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계속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6,500만 원의 비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현지에서 대략적으로 저희 전체 사업 규모를 말씀드렸을 때 예상하셨던 비용과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건 저희의 행운이기도 한데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조직이 대부분의 주택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사업 방향을 마을 전체를 디자인하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집 한 채 한 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업 방향들을 조금씩 전환해 가야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의 중요성을 이제 아셔서 사실은 저 프로젝트가 방글라데시 헤비타트의 첫 커뮤니티 센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호라든가 이것들이 저희가 현지에서 만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다 그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방글라데시 헤비타트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 정도로 그러니까 실현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중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들을 해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네팔 프로젝트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경우는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거기는 비용이 테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구업자분들이 굉장히 건축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프로젝트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런 건축 서비스를 여기서 만약에 줄이면 그 선택 사항이 있는 거죠. 줄이고 현지의 어떤 기술과 현지의 디자인을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써서 건축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건축 규모를 줄이더라도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디자인에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으로는 너무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저희가 한 1억 지금 네팔도 지금 1억 프로젝트이고 방글라데시도 1억 프로젝트인데 한 30% 정도 넘게가 그러니까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하는데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 비용은 통상적인 한국 건축에서의 설계비를 훨씬 상회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규모가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아예 전적으로 현지에서 건축을 맡기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프로젝트 비용이 늘어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이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홍동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동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단체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의 컨디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처음에 모아내고 할 때 굉장히 가시적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루어내는 물리적인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게 필요는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건 하여튼
세계 공통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저희 같은 사람들 항상 이제 돈하고 싸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이철용 대표님도 이병현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병현 선생님 질문을 이철용 대표님께 대신해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조병현 팀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을 때 이 공제공장에서도 분명히 이 마을에서도 그 공제공장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 자본을 먼저 가지고 계신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유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병현 교수님의 질문과 더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같이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시작한 많은 이제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동유럽의 농촌도, 농촌 사회 개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산, 그러니까 노하우라거나 농업 기술, 그 다음에 재해 예방 이런 사회적 자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들을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향후에 이런 그런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모니터링이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좀 같이 여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6년차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PBS 활동한 건 2007년부터 이제 활동을 해서 10년 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성공은 아닙니다. 계속 좌충우동을 제가 책을 쓰면서 국제개발을 통한 사회적 개혁의 좌충우동 성장급이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단위가 이제 여러 개 예를 들어 교육에서도 여러 개 있어요. 사회적 개혁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제센터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카이라고 협동조합에서 캐더링을 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처럼 다 같이 우리는 한 식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기가 잘 되는 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전체가 저희 현지 모든 스텝이 비전 쉐어링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거는 좀 올라가는데 어떤 건 문 닫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우리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방향을 가는 같은 식구다, 패밀리다. 이 패밀리십을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들. 멤버십을 오픈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다행히 그전에는 그냥 뜻이 좋으니까 참여하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의료를 저희 사회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료로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약을 많이 가져가세요. 약을 많이 가져가셔서 일주일에 나 2번 오기 힘드니까 한 번 올게요 하면서 더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이 약을 가져가서 때로는 팔아요. 때로는 버려요. 한쪽에서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년은 무상 서비스를 하고 4년 차부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의사의 컨설팅 피를 최소한 받고요. 약을 우리가 보통 약이 저희들이 이제 제약회사에서 받는 돈 이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반 병원하고 일반 병원은 약가를 4배를 저희 1,000원에 받으면 4,000원에 팔아요. 저희는 이것을 1,000원에 같이 사와서 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50%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사라든지 이 의사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돈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게 저희 동네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할 때는 이걸 사회적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했을 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50% 그 다음에는 60% 이렇게 해서 이게 자립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왜냐면 한국의 의존을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 한쪽에서 돌리고 한쪽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 건강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바우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진료나 약을 쓸 수 있는데 그 대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계란인데 저희 계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는, 케이지에 안 넣고 자연환경 속에서 미생물 발효 사료를 먹여서 정말 좋은, 우리가 이쑤시개를 꽂는, 이게 노란 자에다가 꽂는 걸 하는데 일반 란 같은 경우는 20개를 꽂았는데 저희는 62개를 꽂았어요. 그걸 들면 흰자 노란자 같이 올라옵니다. 조류독감이 저희 돌았는데 저희 거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퀄리티의 그러한 유기농 계란을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이것을 살 때 우리 멤버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줘요. 우리 10페소를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8페소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 가운데 저희가 커뮤니티 레스토랑을 할 때 20%의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 사람들이 그 멤버십을 받게 되면 자기가 일단 생활을 할 때 혜택을 보고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걸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창업 현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뭐 5만 명이 사는 동네에서 공정무장 150평 해가지고 몇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 3부제를 돌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너지를 있게 하고, 그러한 것에 진입을 통해서 혜택을 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더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55분이라서 이제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런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정규용 건축가님의 공동 목욕탕을 만드는 건 영화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좀 어떻게 공동체에서 할머니들이 그 목욕탕 안에서 생활 하시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워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스마일 타워빌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10년간 저희 어떤 일이 있었던 에피소드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실패 스토리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좀 뒤쪽에 저희들이 좀 몇 권 갖고 왔는데요. 가져가시면 이거 녹음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3시간 정도 되게 길게 말씀해주신 세 분, 그리고 한 분,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3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긴 연휴 있잖아요. 그래서 그